반대로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라이브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화웨이가 제재당하면 좋은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랑 전기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를 제재한다라고 하니까 좋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좀 푼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은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온 거고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사실 미국이 제재는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직.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죄송해요. 라이브라서 긴장도 하고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올랐던 거는 화웨이가 제재당하면 우리나라 상품이 대신 팔릴 테니까 기대를 한 거죠. 네, 그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니까 다시 뒤집힌 거예요. 제가 말실수하면 댓글로 짚어주셔야 됩니다. 라이브의 문제점은 제가 이런 말실수하는 걸 편집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거지만 댓글로 말씀 주실 수 있잖아요. 네,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고칠게요. 리브라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민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대해서 진로니까 취업을 은행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취업을. 은행에 대한 비전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나? 그냥 궁금증이요? 그럼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첫째로는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은행을 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페이스북 같은 IT 회사를 노릴 거냐라고 보면 그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은행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융업에서 어떤 큰 자산을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또는 신사업에 대출이죠 결국에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 세상에 돈이 흐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은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로운 건 뭐냐면 이제 복잡한 금융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규제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악용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안에서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가지고 현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미 은행이 예금과 대출 약간의 펀드 판매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얻는 수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암호화폐를 지금 당장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보다 훨씬 똑똑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은행이 만약에 아디다스님께서 은행에 가셨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쯤 되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자산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개발할 거예요. 몇백억, 몇십억 또는 간혹 조 단위를 사용해서 은행은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은행 안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양이 커지면 은행은 뒤처지는 게 아니라 보통 그게 충분히 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돼서야 끼어들 겁니다. 절대 무슨 대기업이 바보 같고 이렇다라기보다는 단지 그만큼의 수익도 안 나올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막 대기업이 최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IT 기업이 엄청난 아이디어로 성공하고 커질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 그런 거죠.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친목용 싸이월드였는데 그게 지금은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치만 예. 은행은 보수적이라서 변화를 안 준다고 이제 영상에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아니 어떤 회사든 저는 이제 신사업 기획서를 쓰고 내고 해봤지만 어떤 회사든 지금 당장 수익이 매출이 매일같이 몇백억씩 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몇천억 이렇게 나요 달에. 근데 지금 신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이
1에서 10억 정도가 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할까요?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보수적입니다. 페이스북은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페이스북은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안에서 암호화폐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그 순간 자기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7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는데 그 중에 10억 명은 휴대폰이 있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똑똑한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은행이랑 싸워서 페이스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네가 지점을 다 내고 그 부동산 다 한 점 한 점 산 다음에 계좌 시스템이랑 각 국가에 있는 금융 법령을 맞춰가면서 은행을 페이스북 뱅크 만드는 거랑 생각을 했을 때 페이스북도 그거에 도전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다가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니까 암호화폐라는 걸 하면 내가 뱅크를 만들 필요가 없이 뱅크를 전혀 만들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은행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수요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는 곳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은행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요까지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겠죠? 네, 10억 명, 17억 명 중에 10억 명, 그 중에 절반만 해도 5억 명. 그러니까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은행이나 이런 금융사의 패권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실 금융이라는 곳은 엄청난 규제로 만들어진 산업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뭐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활로가 생긴 거잖아요. 암호화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도 냉정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은행도 이게 진짜로 큰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뛰어들어요. 결국에는. 그때 이제 이거를 제가 기존금융이라고 묶어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기존금융이라고 묶어놓은 회사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회사가 있을 거고 너무 빨라서 망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뭐 싸이월드 같이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보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제 따를 수 있는 곳에서 약간의 규제 샌드박스를 받으면서 암호화폐를 시도할 수도 있죠. 물론 페이스북이 리더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리브라 때문에 은행업에 대한 진출을 커리어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영상마다 다르던데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것이 비트코인인가요? 앞에 설명 다 나갔나요? 네. 저 지금 렉이 가끔씩 걸려서 자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것이 비트코인인가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초에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해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애초에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를 한 게 논문을 발표한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 비트코인을 구축하는 구조물이 블록체인이에요. 심지어 당시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조차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구조물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이렇게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매력적이라서 떼놓고 보니까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블록에다가 체인 연결해가지고 저장하는 거네? 그럼 이건 블록체인이다라고 해서 따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비트코인은 사실은 원래 좀 잘못된 게 암호화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구조물을 당시 초창기에는 이름도 없었던 블록체인이라는 구조물을 위해서 돌아가는 중개인 없는 은행 시스템 자체를 비트코인이라고 불렀었어요. 거기서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만 비트코인인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거구나. 근데 블록체인을 여기다가만 써야 돼? 이렇게만 써야 돼? 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구조물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응용하고 뭐 이더리움, 리플, 뭐 그리고 다른 보안 기술 이런 식으로 응용하게 돼서 나온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파생됐냐? 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그렇게 설명하는 곳이 있으면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난감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그 원 논문을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조차도 없습니다. 네. 반대죠. 굳이 생각하자면. 사실 맞다 틀리다까지는 아닌데 굳이 생각하자면 반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불안해요. 잘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서.
자, 금융권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리브라가 출시된다면 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리브라를 대출해주는 상품도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출해주는 상품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와요. 그리고 그 대출 심사하는 상품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출해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도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자, 기존에 증권이나 화폐라는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화폐로 본다 안 본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기존에 금융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중개인 없는 은행 서비스라고 봤을 때 유사 금융 서비스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투자도 가능하죠. 그럼 이 유사 금융 서비스인 블록체인이 지금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권 입장에서 보자면 유사 금융 서비스죠. 막 암호화폐 거래소와 증권형 토큰, 비트코인이나 화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그러면은 기존 금융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하던 거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하던 거 만들면 똑같이 만들면 돼요. 이거랑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증권형 토큰 이렇게 해서 되게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새로운 거 맞아요.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 기존에 있는 구조를 여기서도 되나? 그리고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나라고 얹어봤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증권거래소라는 곳이 존재하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 이미 증권거래소가 있었죠. 그러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용도로만 만듭니다. 일단은 당연히. 근데 증권거래소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런 서비스하면 돈 벌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블록체인에 과연 믿을 수 있냐를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블록체인이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체크해주네 라고 생각해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멋들어진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존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미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감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존에 유사한 게 있는 걸 얼른 갖다가 바로바로 붙입니다. 이거에 또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업비트, 카카오의 업비트죠. 정확히는 두 나무지만 어쨌든 그 업비트라고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대중화된 업비트가 거래소가 있죠. 이 거래소가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키움증권에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쉽게 만들어주는 요것처럼 정말 기존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이랑 똑같고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치중한 게 업비트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차트 그려지는 거랑 차트에 어떤 수식 계산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기업 소식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하게 업비트에서는 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러면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 탭을 누르면 저 기업 정보가 나와요. 기업 정보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 금융사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여기서는 업비트에서는 그거를 차용해서 만드는 거죠. 주식 보듯이 볼 수 있게 라는 거를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낸 게 대단한 거죠. 비트코인은 채굴이라서 한계가 있다고 들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다시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채굴이라서 한계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뭘 들은 거 보시면요. POW라고 있습니다. POW Proof of Work라고 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를 냅다 일시키면 채굴이 많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냅다 일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죠? 냅다 많이 갖다 놓고 일시키면 많이 채굴이 되겠죠. 네, 그냥 인력 많이 갖다 놓고 광산 캐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컴퓨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뭐가 들어가요? 전기를 많이 써요. 전기.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제 지금 컴퓨터 돌아가는 정도의 환경오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문제예요.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채굴이라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채굴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POW라는 컴퓨터의 위력을 최대로 이용해야 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 전기를 많이 들고 경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핀테크 담당했던 분이 말씀해 주셔서 진짜인지 궁금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투자 대상이 아닌 비용 절감과 보안성으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말씀 주시는 거면은, 맞아요. 네. 첫 번째, 지금 아디다스님 채팅으로 말씀 주신 걸 요약하자면, 첫 번째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 첫 번째는 당연히 투자 대상이 아닌 화폐로서 나온 거죠. 화폐. 근데 두 번째로는 비용 절감이라는 건 무슨 의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와 이런 것들이 전부 일해야 되는 것 자체를 비용으로 봤을 때, 그걸 전부 그냥 사용자가 컴퓨터 한 대씩 놓고 쓸 수 있으면은 비용 절감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비용 절감. 그리고 세 번째 보안성이라고 했는데, 그 보안성 중에서도 사람이 이제 총칼 들고 지키는 보안성보다는 위조와 변조, 다수가 거래를 했을 때 위조와 변조의 확률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 번째 보안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화폐로서 만들어진 거 맞아요. 팩트죠. 근데 생각을 못한 게 우리가 달러도 화폐인데 가끔 투자용으로 쓰거든요. 저도 투자용으로 쓸 때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정도만 플러스 한 5% 마이너스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화폐로 됐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렬히 투자를 함으로써 물 건너갔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초 의도는 첫 번째 투자 대상이 아닌 화폐로서 만들어진 거다. 두 번째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지금 은행과 증권사나 이런 것들처럼 기록이나 금고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는 중개인 없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안성 중에서도 이제 물리적인 보안은 약하지만 그거를 여러 명이 거래를 할 때 위변조를 힘들게 만든 것은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예상컨대 투자 대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저렇게 투자로 삼는 거는 오버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지금은 투자 대상이 아닌 걸 투자 가격이 저렇게 올라간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동의를 합니다. 네. 투자 대상 하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그래요. 근데 채널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티묵이라는 채널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거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없으면은 사기를 칠 텐데 지금 아직 계신가요? 저 아는 분들이? 자, 우선은 티묵은 좀 밑밥을 깔자면 BTS도 방탄소년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방시 거기에 아이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비욘드 더 스타인가요? 그런 명칭으로 국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티묵도 지금은 이제 T가 이니셜이 think, talk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things 뭐 이런 걸 봤을 때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좋은 이니셜이고, 묵은 제 이름이 이제 박성묵이라서 책에도 있어요. 혹시 제 저자명을 못 보신 분들은 제 책을 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둘을 합쳐서 이제 티묵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뭐냐면요. 이제 채팅방에 아는 분들 계실까봐 무서워서 얘기하자면, 제가 옛날에 바람의 나라라는 죄송해요. 그 MMORPG 그 게임이 있어요. 옛날 거 바람의 나라 아시는 분들 제 연배 다 아시죠? 그 게임에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이름에 묵이 들어가니까 도토리묵, 묵사발. 어릴 때 별명 다 그렇잖아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이었는데 그 게임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도토리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우리 도토리 하는 거, 요만한 거 도토리. 근데 바람의 나라에서는 도토리가 아니라 도톨이 있었어요. 도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결정할 때, 별명을 결정할 때
도토리 묵 하면은 저는 사람 이름은 세 글자여야 된다는 어린 마음의 강박관념 때문에 세 글자로 줄이자 이래서 그때 도토리 생각난 거예요. 도톨. 그래서 도토리 묵이 아니라 도톨 묵으로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도톨 묵이라는 닉네임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친한 분들끼리 부를 때는 이제 그것도 줄이잖아요. 두 글자로. 도톨묵 하다가 내 톨묵으로 바뀌었죠. 톨묵. 그래서 톨묵 하는 게 제가 익숙해서 사실은 그 톨묵의 이니셜을 갖고 온 게 티묵입니다. 예. 그 닉네임 설정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think talk의 이니셜을 가진 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블록체인에서 바람의 나라로 의식의 흐름대로 토크를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예, 나 라이브입니다. 최가을님. 안녕하세요. 그 최가을님이 제가 아는 그분 맞죠? 예.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름이 아주 익숙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 성함 잘못 부른 건 죄송합니다. 네, 조가을님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저 아이가 안 붙어 있는데 죄송해요. 네, 조가을님이십니다. 네, 댓글 항상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영어 못하는데 이렇게 티가 나네요.